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가슴 수술 후의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수술 후에 내가 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기의 막연한 어떤 경험과 추측에 근거해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데이터와 축적된 어떤 연구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을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단순한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서는 대답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이제 많은 의사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고, 저자는 역시 대학 교수나 이런 분이 아니고 개인 클리닉의 이제 선생님이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한 여성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전혀 안 한 여성들이 대조군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신 여성분들이 실험군이 되는 거죠. 수술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생겨 있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챙겨 본 거죠. 자,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 제한을 해야지 부작용이 안 생기고 결과가 좋아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없고 이제 어떤 형성된 기반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얘기해요, 의사들이. 선생님, 저 수술 후에 언제서부터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뭐, 한 달 있다가 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는 좀 빨리 하라고 하는 편에 속하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시작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은, 5, 6개월까지는 운동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추측에 기반한 것들이에요. 실험적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연구 배경을 보면은 이 성형외과 쪽, 이 가슴 수술 쪽이 아니고 다른 또 이제 수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외과나 여러 이제 그 다른 뭐 정형외과나 다른 어떤 수술 파트들에서 이제 보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환자를 일상생활을 시키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허가를 했느냐. 자, 이런 걸 보면은 운동 제한을 빨리 풀수록 오히려 이제 결과가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일과 활동 이런 거를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환자 회복이 안 좋더라. 환자 어떤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게 이제 특히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일수록 이제 더 심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성형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기에 운동 제한을 오래 두는 것이 환자한테 과연 좋겠느냐, 이런 어떤 유추를 또 할 수는 있죠. 자,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브라질 요 선생님은 수술 일주 후서부터 운동을 하는 그룹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얼리 엑서사이즈, 이른 운동 시작,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이제 나눈 건데, 운동을 갖다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 걷기 뛰기 뭐 이제 이런 거, 그것과 근력 운동, 이제 피트니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벤치프레스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운동을 하는 그룹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한 그룹은 주 3회 한 12주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유산소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운동이 어느 정도 강도냐, 이 운동이 뭐 천차만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연구니까 일단은 주 3회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걸로 환자들은 약속을 한 거죠. 너 일주일 이후서부터 주 3회 1시간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워밍업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한 30 내지 35분 정도 걷기나 러닝, 약간 숨이 찬 정도까지, 자, 이렇게 이제 용인을 해줬다는 거죠. 근력 운동하는 그룹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A그룹은 운동 안 하는 그룹이고, B그룹은 유산소 운동한 그룹이고, C그룹은 근력 운동한 그룹이 되는 건데, 근력 운동하는 그룹은 1시간 동안 역시 이제 그 주사면 운동을 하는데, 오버헤드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같은 걸 시킨 거예요. 워밍업 조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역시 한 30내 35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뭐 2두박근, 3두박근, 뭐 고관절, 승관절 이런 데 이제 운동도 이제 같이 시킨 거예요. 근력을 어느 정도로 하냐. 이 평소에 운동을 좀 이제 했었던 사람들 대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상으로 선발을 할 때, 아예 나는 이제 헬스 근처에도 안 가봤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운동 이제 쭉 해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네가 평소에 들던 거에 한 80% 정도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만 봐도 사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상당히 빡센 거예요. 과감하게 어떤 이제 운동을 용인을 해준 건데, 수술은 한 명의 의사가 하는 수술로 이제 통일돼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정도까지 이제 수술된 사람들 중에서 보형물은 전부 텍스처드 보형물만, 이제 엘러간 보형물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형은 사실은 실리메드예요. 이제 그 뭐 미국에서는 시엔트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엘러간 보형물이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은 그 당시 17년, 18년도에 엘러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2개월까지는 다 추적을 했다. 1년 이상은 추적을 한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에 보정 브라를 4주 정도 착용하도록 시켰고, 자, 운동을 하시는 그룹의 환자분들은 보정 브라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운동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자, 통계 분석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유산소 운동하는 그룹,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그룹, 대조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거기서 환자 만족도 점수를 앙케이트처럼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제 몇 점이었느냐, 이제 수술의 이후에 이제 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이거를 세 그룹 간에 전부 다 쓰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체 N수는 258명인데, 그 중간에 하다가 보면은,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전화했는데 안 받는 분도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75명, 75명, 75명 해가지고, 세 그룹 간에 전부 다 동일한 숫자 75명으로 이제 맞춰서 225명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은 통계를 이렇게 동일한 숫자로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아마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서 요구한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간 것 같아요. 왠지 저렇게 되기 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자,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자, 부작용률은 어땠느냐? 부작용 발생률은 이 세 개의 그룹 간에 부작용 발생률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주일 후서부터 운동을 시킨 유산소 운동 또는 이제 근력 운동, 그런 그룹과 운동을 아예 안 한 그룹과 사이에 부작용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률을 숫자로 봤을 때는 대조군, 운동 안 한 그룹에서 7.5%였었는데 운동 한 그룹에서 6.9%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대조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흉터도 같이 판정을 했는데, 자, 유산소 운동을 했었던 그룹과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운동을 안 한 그룹과 근력 운동 한 그룹, 흉터의 어떤 이제 스코어를 갖다 이제 매기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거. 흉터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서 봤을 때 세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를 12개월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봤더니, 운동을 했었던 그룹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대조군에서는, 환자가 이제 매긴 그 점수, 스코어가 70점 뭐 이제 요 정도 언저리인데, 운동을 했었던 분들은 유산소나 근력 운동이나 80, 90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환자 만족도에 있어가지고서는 빨리빨리 운동을 시키신 그룹에서 난 이게 더 좋았어,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경우가 나니?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가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운동이라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누구나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사노동, 그러니까 피치 못할 일상생활, 뭐 계단 오르는 거, 뭐 이제 앉았다 일어서고, 뭐 이제 서고 앉고, 뭐 이제 이런 것들하고 운동은 솔직히 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는 가설은,
다른 예를 들어 뭐 일반외과나 정형외과 수술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이제 그런 큰 어떤 이제 트라우마를 받았던 이런 환자분들, 아주 큰 수술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후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보고들이 지금까지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에서도 그냥 그런 전체적인 외과 수술 중에 하나니까 비슷하게 포괄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운동이나 움직임을 금지시키면은 우울감과 불안 등이 좀 더 이제 많이 오래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논문이 나온 데가 브라질이에요. 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같은 동양 쪽하고 좀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브라질도 이제 미국하고 좀 비슷해서 글래머적인 어떤 쉐입을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 만들게 해가지고 피트니스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러 오면은 피트니스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일단 좀 봐야 돼요.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제 그런 그룹의 환자분들이었는데, 그러면 빠른 운동 복귀를 당연히 더 원할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이제 보면서, 한국 여성들의 경우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국 여성들은 이제 미국, 뭐 브라질 이제 이쪽 여성들 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글래머러스한 그런 어떤 몸매를 만드는 것보다는 슬리밍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다 관심들이 있는데 슬리밍 쪽을 우선적으로 조금 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운동과 다이어트, 뭐 둘 다 이제 중요한 건데, 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죠.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여성의 어떤 쉐입에 대해서 어떤 그 로망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문화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결과를 봤을 때는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제 물론 젊은 여성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지만은 얼마나 이제 열심히 운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차이들이 좀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보면은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사, 뭐 피트니스, 그다음에 필라테스, 요가 등등 이런 이제 강사를 하신, 또는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선수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슴 수술을 이제 앞두고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뭐 이제 그 운동을 갖다가 가슴 수술을 이렇게 빡세게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좀 이 서양 쪽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운동을 뭐 저는 보통 한 일주일 이후서부터는 뭐 이제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운동을 얼만큼 했던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던 페이스가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거기서 몇십 프로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냐, 어느 기간 동안에. 자, 이런 게 이제 사람마다 죄다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하시던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가슴수술 하러 오신다고 하면은 뭐 빨리 이제 운동 복귀를 하셔도 괜찮은데, 페이스를 갖다가 조금씩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던 페이스에서 상당히 좀 이제 낮은 단계에서 일단 일주일 후에 100%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조금 먼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싶으면은 거기에서 조금씩 높이는 거고, 이거 아프다, 자,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스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페이스를 올리는 그런 속도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평소에 해오던 운동,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초 체력 이런 것들하고 너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서는 환자들 본인 스스로 판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거 딱 봐도 요즘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 하고, 이제 가슴수의 영향이 어떤 게 더 많이 있겠느냐? 당연히 이제 근력 운동에서 좀 더 이제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부작용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점은 상당히 시사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 후의 운동에 대해서 PRS에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이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슴 수술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